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에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다행히 양반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1년도 가지 않아서 신랑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주변에서는 신랑을 잡아먹은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답니다. 그 때문에 충격을 받은 부모도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시부모 역시 곱게 볼 리가 없었지요. 과부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과부에게 남은 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남겨준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잃으면 안 된다고 부모님이 노발대발하신 적은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도 떠난 마당이니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그 땅을 팔아서 작은 주막을 열기로 했습니다. 과부가 태어나서 제대로 배운 건 없지만 어머니 손맛을 어깨 넘어 배워서 음식 솜씨는 자신이 있었지요. 작은 땅을 팔아서 얻을 수 있었던 주막은 먼 지방의 변두리였습니다. 이렇게 구석진 곳에 손님이 올 수가 있을까? 아니지, 사람들이나 드나들기나 할까? 과부는 처음부터 의욕이 꺾였지만 손님 단 한 명이라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막을 처음 열었는데 과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상복을 입은 남자가 또벅또벅 걸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장사 첫날에 상복 입은 남자라니. 과부는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할머니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장사를 할 때 상복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재수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할머니도 뵙지 못하고 있고 있었는데 마침 상복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과부는 공손히 다가가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저의 첫 손님이십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팥죽 하나 주시오. 과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 주막에 오는 손님들은 국밥이나 술을 찾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과부는 이상하게 예감이 좋았습니다.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과부는 예전 어머니가 해주셨던 팥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팥죽이 나왔지요. 상복을 입은 손님은 팥죽을 한 수저씩 뜨더니 미소를 머금는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기분이 좋았지요. 정말 잘 먹고 가오. 혹시 외상도 가능하오? 첫 손님부터 외상이라니. 첫 장사부터 기분 나쁠 일이었지만 과부는 괴념치 않았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소중한 분을 잃으셨는데 힘내십시오. 저도 이렇게 힘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복 입은 남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렇게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음 날 아침부터 거짓말처럼 손님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을 왔다가 다리를 삔 할아버지가 찾아오시더니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잃은 총각과 처녀,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경치를 보러 왔다는 선비. 하나둘씩 묘한 사연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었지요. 사람들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까지 전해주니 과부는 하루하루가 지치지도 않았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상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팥죽 하나 주시오. 과부는 숨을 삼키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행운을 가져다주는 손님이지만 이상하게 긴장이 되는 것이었지요. 손님, 여기 팥죽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술이나 국밥은 필요 없으신지요? 저는 팥죽 하나면 됩니다. 고맙소. 과부는 이 과묵한 손님에게 이상하게 호기심이 갔답니다. 상복만 아니라면 아주 멀끔한 사내로 보이는 것이었지요. 팥죽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외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과부는 복이라도 달아날까 얼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손님. 팥죽은 얼마든지 있으니 또 찾아오십시오.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두리에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상한 차림의 사내들이 주막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얼핏 보기만 해도 죄를 짓고 도망을 친 죄인들 같았지요. 과부는 잔뜩 긴장하고 말았답니다. 사내들은 신경질적으로 국밥과 술을 먹더니 서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말았어야 했다든가 그것까지 왜 훔쳐야 했냐는 등 듣기만 해도 끔찍한 소리로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내들은 산적들이었습니다. 산적들은 자기들끼리 행한 과오를 놓고 다투더니 급기야 과부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오? 주모도 우리가 우스운가? 입에 있으면 말을 좀 해보시지. 사내들은 이미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국밥을 먹던 청년이 끼어들었습니다. 이보시게. 술을 마실 것이면 잠자코 있을 것이지. 왜 가만히 있는 주모에게 시비를 거는 것인가? 니놈은 뭔데 끼어드는 것이야? 결국 사내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무서워서 주모가 있는 부엌 쪽으로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국밥을 먹던 청년은 덩치를 이용해서 산적들을 몰아냈습니다. 취한 산적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지요. 그렇게 산적들은 관가에 온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예상한 대로 양반댁을 상대로 강도를 저지른 것이었지요. 계속 숨어 다니다가 과부가 일하는 변두리까지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주모, 많이 놀라셨지요? 내가 무식하긴 해도 힘이 좀 괜찮지. 청년의 이름은 삼복. 며칠 전까지 머슴살이를 하다가 홀로 서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반댁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소장농도 주지 않으려고 하자 크게 화를 내고 나온 것이었지요. 산복이 덕분에 살았네요. 갈 곳 없으면 여기 주막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마침 과부는 일손이 부족했답니다. 끊이지 않는 손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지요.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먼. 안 그래도 우리 과부 보고 싶어서 매일 찾아왔는데. 과부는 바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삼복이도 난생 처음으로 여인에게 고백을 한 터라 남자답지 않게 창피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그날부터 삼복이는 주막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삼복이는 과부를 안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사실상 부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삼복이 역시 아내가 있었지만 고단한 노비 생활에 지쳐 떠나고 말았답니다. 삼복이는 이제 여인과의 정은 없다고 믿었지만 과부를 보고 생각이 달라진 것이었지요. 추운 계절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과부도 잊고 살았던 상복 입은 남자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게 얼마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신 것 같소, 주모. 오늘도 역시 팥죽이죠. 과부가 정성스럽게 팥죽을 만드는 동안에 삼복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왔습니다. 저 상복 입은 기분 나쁜 남자는 누구요? 과부는 싱글싱글 웃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기분 나쁜 남자 아니니 산복이는 신경 쓰지 마세요. 상복 입은 남자는 이번에도 팥죽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주모 솜씨는 여전하구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손님? 이번에도 상을 치르신 것을 보아하니 또 소중한 분을 잃으셨나 봅니다. 하지만 상복 입은 손님은 미소만 짓고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이번에도 외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우리 주막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여유가 있으실 때 갚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상복 입은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삼복이가 그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손님 양반. 듣자 하니 전에도 외상을 했다고 하던데 자꾸 그렇게 버릇 들면 못 쓰는 것이오. 그러자 상복 입은 손님의 눈이 예리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과묵한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묘한 눈빛에서는 위엄이 넘치는 것이었지요. 삼복이는 그만 흠칫하여 뒤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그렇게 또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거 뭐하는 놈이야? 아주 기분 나쁜 놈일세.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상복 입은 손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님, 또 오셨군요. 어서 앉으세요. 얼른 팥죽 하나 내올 테니. 오늘은 갚으러 온 것이오, 주모. 갚으신다고요? 그럼 팥죽은 안 드시려고요? 그렇소. 3번 외상을 했으니 여기 300냥 드리겠소. 돈을 받은 과부는 그냥 멀뚱히 서 있었답니다. 상복을 입은 손님은 그렇게 미소를 머금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삼복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왔습니다. 저놈 봐라. 내가 전에 경고를 했더니 바로 돈을 갚는구먼. 삼복이가 경고를 했다고. 왜 그랬어?
과부가 화를 내자 삼복이는 머쓱하였습니다. 아니 왜 그래? 3번이나 외상을 한 놈을 그대로 두면 쓰나? 내가 한 번 따끔하게 말한 것뿐인데. 실은 겁이 나서 별소리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삼복이는 가끔 허풍기를 보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돈 꽤나 만졌다는 송대감이 나타났습니다. 송대감이 이 변두리에 온 이유는 바로 과부의 주막 때문이었지요.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주모 음식 솜씨가 아주 기가 막히는구려. 이쯤 되면 한양으로 나가도 괜찮지 않겠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구신지요? 나는 한양의 송가라고 하오. 여기가 장사 잘 된다는 소문에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다오. 여기를 아주 큰 돈에 사려고 온 것이오. 과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곳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만냥이면 팔 수 있겠소. 만냥이라고 하니 과부는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구머니나. 이 주막이 그만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삼복이가 뛰어왔습니다. 지금 분명히 만냥이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놀라서 삼복이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막은 우리 주모가 열심히 일궈낸 곳입니다. 만냥도 사실적은 돈이지요. 그러자 송대감은 불쾌한 듯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삼복이가 거래가 깨질까 두려웠는지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주시는 만냥도 당연히 가치가 있지요. 그만큼 이 거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는 삼복이를 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삼복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이 주막을 판다는 거야? 만냥이라고 하잖아 만냥. 이만한 기회가 언제 또 온다고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 주막 팔아버리고 한양으로 뜹시다. 한양에서 장사하면 더 대박이 날 것이 아니겠소. 주모 음식 실력이라면 이만한 주막 10채도 살 수 있을 것이야. 과부는 삼복이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송대감을 만나서 거래를 하려는 것이었지요. 과부는 겨우 2사람을 말리고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과부는 밖으로 나와서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복을 입은 손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어찌 이 시간에? 팥죽 하나 드릴까요? 아무래도 주모가 만들어준 팥죽은 잊을 수가 없어서 왔구려. 하루 종일 울적했던 과부는 상복 입은 손님에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팥죽을 입안에 넣었습니다. 팥죽을 거의 다 먹은 손님은 처음으로 과부에게 눈길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것 같구려. 과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한양에서 웬 영감이 오셨는데 이 주막을 사고 싶다고 합니다. 아주 비싼 값으로 말입니다. 주막 일이 이제 지친 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에게 처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아준 곳이 바로 이 주막입니다. 그런데 다만 삼복이가 자꾸 팔라고 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손님은 수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주모에게 소중한 사람이요? 과부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삼복이는 자신을 위해서 주막을 지켜준 사람이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삼복이 마음대로 주막을 판다는 것도 싫었답니다. 그 사람 말대로 주모의 실력을 믿으면 되는 게 아니겠소. 자신이 있으면 한양에 가서 장사를 더 크게 해보시오. 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모의 실력만 믿으면 되는 일 아니겠소. 그렇게 과부는 용기를 내어 주막을 팔았답니다. 삼복이는 뛸 듯이 기뻐했지만 과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지요. 과부와 삼복이가 떠난 주막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송대감이 허름한 주막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것이었지요. 머슴들과 여종들까지 불러서 아주 성대하게 첫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침부터 손님이 한 명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 많던 손님들이 왜 오지를 않는 게야? 그렇게 파리만 날리는 게 일주일이었습니다. 송대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내가 완전히 속은 게 아닌가?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한양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상복을 입은 손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송대감은 첫 손님이라고 하니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없게 상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송대감은 어이가 없었지요. 팥죽 하나 주시오. 송대감은 불쾌한 듯 헛기침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팥죽을 수저로 떠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 좋은 미소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역시 과부의 손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일까요? 손님은 결국 팥죽을 모두 먹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여기 외상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그러자 방에 있던 송대감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미치겠는데 어디 외상을 하려고 들어. 죽고 싶지 않으면 당장 가서 돈 가져와. 송대감이 손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 묘한 눈빛에 송대감도 겁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상복을 입은 손님은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정말 재수옴 붙었구먼. 장사도 안 되는데 첫 손님이 상복을 입었다니. 게다가 외상이라니. 기가 차는구먼. 그날 이후로도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송대감은 결국 하루라도 빨리 주막을 팔아야 할 지경이었지요. 손해가 막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주막을 누가 사려고 할까요? 성대하게 지어놓은 주막에 모두들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송대감의 아둔한 머리를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주막을 하나 새로 장만하고 큰 기와집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삼복이의 어엿한 아내가 되었답니다. 이제는 마님으로 불러야겠네요. 마님은 이제 한양에서 제일 가는 주모가 되었답니다. 변두리에서 성공하여 한양으로 진출했다고 하니 그 인기는 조정까지 전해졌습니다. 삼복이는 돈이 생기니 그동안 없었던 처세술을 마음껏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지방 관아의 말단 관직인 서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삼복이인지 이제 알겠구먼. 부인을 만난 것이 첫 번째 복이요. 주막을 판 것이 두 번째 복이요. 이렇게 관직에 오른 것이 바로 세 번째 복이 아니겠는가. 마님은 삼복이가 잘 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지방 변두리에 있던 주막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삼복이는 백성에게 군역을 대신하여 포를 걷는 군포를 수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보다 많은 양을 걷어서 차익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황곡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서류상 공물을 늘려 잡거나 가짜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실물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창고에 몰래 옮겨 놓은 것이었지요. 삼복이는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 과거 양반댁에서 죽도록 머슴살이를 했지만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던 탓일까요? 소장농이라도 기대했던 삼복이었습니다. 이름대로 복이 타고난 줄 알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었지요. 습관적으로 무시를 당한 삼복이에게 드디어 권력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된 이유였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입니다. 삼복이는 그렇게 횡령한 것이 들통이 나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쌀 100가마와 배 100피를 변상하면 목숨을 구할 수 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마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허풍기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로 크게 일을 벌일 줄은 몰랐지요. 삼복이의 빚을 갚으려면 이 주막을 통째로 팔아야 했습니다. 마님은 억울해서 눈물이 흘렀고 삼복이는 매일같이 넋을 빼놓고 밖을 나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부인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돈도 걱정이었지만 삼복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막에 상복 입은 손님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손님. 이게 대체 얼마만이에요? 주모 잘 계셨어. 주모가 만든 팥죽 생각에 이렇게 한양까지 왔어. 마님은 마치 희망이라도 찾은 것처럼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손님은 팥죽 한 수저를 뜨더니 바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주모의 팥죽은 따를 사람이 없구려. 하지만 마님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걱정이 있으신 게로군요. 마님은 신랑과 집안의 일이었지만
묘한 분위기에 손님에게 결국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요. 주모가 걱정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오?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지요. 그럼 다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걱정이오? 그 사람이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연못에 가서 매일 넋을 놓고 있으니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어찌해야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릴지. 그러자 손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진흙탕이 잔뜩 묻은 빗자루 하나를 연못 근처에 놓으시오. 마님은 너무 뜬금없는 말이라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요. 방금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진흙탕이 잔뜩 묻은 빗자루 하나를 내일 연못 근처에 놓으라고 하였소. 주모의 서방님이 보는 곳에 놓으라는 뜻이오. 그렇게 상복 입은 손님은 또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님은 일단 손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빗자루를 진흙탕에 잔뜩 묻혀서 연못 근처에 몰래 놓았지요. 그렇게 해가 떨어지고 삼복이가 나타났습니다. 삼복이는 우려한 대로 연못에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진흙탕이 묻은 빗자루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누가 저렇게 멀쩡한 빗자루에 진흙탕을 잔뜩 묻힌 거야. 삼복이는 빗자루를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는 햇볕에 잘 마르도록 놓았지요. 그렇게 빗자루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날 하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인에게 눈치가 보여 몰래 방으로 들어와 눕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못으로 갔더니 빗자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빗자루를 누가 가져갔나 하는데 웬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빗자루에 손을 댄 사람이 자네인가? 그렇소만. 영감께서는 누구신지. 이 동네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자 노인은 털털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빗자루의 주인이라네. 누가 그렇게 깨끗이 씻겨놨는지 너무 고마워서 말이야. 겨우 빗자루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십시오. 삼복이가 그렇게 떠나려고 하자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근심이 많아 보이는데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겠나? 내가 이래 봬도 재주가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은혜는 갚는다네. 겨우 빗자루로 말입니까? 울적하던 삼복이는 모처럼 웃음이 나왔습니다. 실은 그 빗자루는 보통 빗자루가 아닐세. 바로 도깨비의 빗자루야. 도깨비라고 하니 삼복이는 또 웃음이 터졌지요. 지금까지 들은 농 중에 가장 재미가 없고 지루했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르신. 갚아야 할 것이 있는 겐가? 쌀과 배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러나 삼복이는 눈이 번쩍 뜨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 쌀과 배를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려 100가마와 100필입니다. 노인은 또 털털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일만 열심히 살아서 그 정도는 해결해 줄 수 있다네. 빗자루 깨끗이 씻겨주었다고 이런 보상이라니.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삼복이는 그런 것을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어르신. 뭐든지 할 테니 제발 그 쌀과 배를 빌려주십시오. 빌려주다니. 나는 지금 자네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것이야. 내 말대로만 하면 원하는 쌀과 배를 주겠네. 삼복이는 노인이 시키는 대로 구할 수 있는 만큼 쌀과 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관청으로 갔지요. 관청 창고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지요. 어르신은 대체 언제 오시는 겐가? 삼복이는 애가 탔습니다. 조만간 관리를 맡은 아전이 올 것이 뻔하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답답해서 가마를 열어보니 쌀이 이상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쌀을 조금씩 빼내고 보니 벌써 50가마를 훌쩍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삼복이는 귀신에 홀린 듯 계속 쌀을 펐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쌀 100가마가 된 것이 아니겠어요. 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아전이 들어왔고 삼복이는 빚을 모두 갚았답니다. 삼복이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바로 부인에게 달려가서 손을 잡고 좋아했지요. 역시 내 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구먼. 사연을 들은 마님은 번뜩 상복 입은 손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저를 도와주셨군요. 마님은 눈물을 흘렸고 삼복이도 기분이 좋아 넙죽 엎드려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한참 장사를 하고 있는데 송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지방 변두리에 있는 주막을 샀던 그 송대감이었습니다. 송대감은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속였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어쩐지 그 작은 지방의 변두리에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이상하다 했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겐가? 설마 그 놈하고 정이라도 통한 겐가? 그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옆에서 장작을 패던 삼복이도 화가 나서 끼어들었습니다. 그놈 말이야. 그 상복 입은 도깨비. 그러자 주막 안에서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짐작하고 있던 마님도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삼복이가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사가 안 되면 당신 실력이 문제인 거 아니야. 도깨비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네. 그렇게 송대감을 간신히 내쫓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지고 한가해지자 삼복이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상복 입은 손님이 도깨비라니. 그게 정녕 사실이란 말인가? 도깨비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하지만 마님의 얼굴에서는 이미 도깨비라는 것을 짐작한 눈치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먼. 어쩐지 장사가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빗자루 하나 씻었다고 그 많은 쌀과 배를 갚아준 것도 그렇고, 모두 그 도깨비가 한 짓이 아닌가? 근데 당신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도깨비가 그랬다고 해도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잖아요. 사실 삼복이는 질투심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와 정이 통했다는 송대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은 어이가 없었지요. 허풍기가 있고 속이 좁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삼복이는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을 안지도 않고 외박하는 일도 잦았지요. 그렇게 마님은 마음고생을 하다가 실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은 그렇게 장사를 접어야 했고 삼복이도 마음을 잡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삼복이는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연못에 몸을 던졌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지요. 마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매일 눈물을 흘렸고 마른 눈물은 눈가 근처에 머물렀답니다. 마님은 앞이 흐릿하여 장사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복을 입은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마님은 앞이 흐릿했지만 상복 입은 손님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손님 오셨군요. 그런데 송구해서 어째요? 이제는 제가 눈이 흐릿해서 팥죽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걱정 마시오, 주모. 환한 불빛이 있으면 눈이 보일 것이오. 상복 입은 손님이 손을 천천히 펼치자 그 안에서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꽃은 마님의 눈가에 포근히 앉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보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에 감사할 줄이야. 마님은 기뻐하며 팥죽을 만들었습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변함없이 팥죽을 입으로 가져갔지만 이번에는 고요하고 울적한 눈빛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소? 누가 되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손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으니 그냥 저에게는 은인입니다. 상복 입은 손님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에 있던 마님도 같이 눈물을 흘렸지요. 그럴 때마다 푸른빛이 깃들면서 눈을 보호해 주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주모는 다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지방 변두리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마님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님이 아니라 다시 과부로 불러야겠네요. 과부는 완전히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힘도 빠지고 있지만 손님들의 응원 덕분에 지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다시 과부의 주막을 탐내는 양반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든 팔라고 협박을 하는 양반도 있었지요.
과부를 보쌈하려고 괴한들이 들이닥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푸른 불꽃이 수호신이 되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그 주막은 푸른 불꽃이 지켜주는 곳이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자연스럽게 도깨비 터라는 소문도 돌았지요. 하지만 소문은 또 소문일 뿐. 그런 소문이 돌 때마다 손님들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과부는 나이가 들었답니다. 여전히 지칠 줄 모르고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나이가 들어 눈이 흐릿하지만 여전히 푸른 불꽃이 과부의 눈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노인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빗자루의 주인이었지요. 노인은 바로 상복 입은 손님이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주모가 하늘로 떠날 때까지 내가 계속 지켜드리리다. 세월이 흘러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막을 찾고 있습니다. 임금이 선비로 위장하여 먹을 정도로 맛집이었지요. 팥죽을 먹은 임금은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도깨비가 지켜준 주막이라니 얼마나 유명해졌을까요? 사랑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존재를 지켜준다고 하였지요. 도깨비와 과부는 천혜지각과 같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지만 정말 아련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 구전에서 전해지는 도깨비와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8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우리 과부가 할 말이 있다고 하네요. 우리 도깨비의 아련한 사랑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